어, 그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림 그리면은 뒤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좀 잘 그리는구나. 재주가 좀 있네. 라는 느낌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이제 미술반 활동, 중학교 때 미술반 활동 시작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미대를 가야 되겠다고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1 때, 당시 이제 미술 활동을 하면서 이림 선생님이라고 당시 도나물의 삼성교 근처에 미술학원 하셨는데 그분을 찾아갔어요. 그분이 이제 그 태평양 미술학교 나오신 분인데 그분한테 처음에 미술을 이제 대생부터 배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림에 소질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우리 그 교수진이 좀 약간 세대 교체가 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모더니즘 작가분들이 계셨고, 단색화라 그러나요? 단색화 작가분들이 이제 교수진으로 이제 출발을 하셨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 그림을 배웠는데, 당시 이제 그런 사조들이 좀 강했어요. 그 홍대풍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단색화를 하면서 이미지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이제 그 색깔도 중성화된 색깔, 그 다음에 뭐 수행적인 작업. 근데 우리들은 생각해 보면은 이미지의 좀 1세대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아버지가 무슨 그 올림픽 때 TV를 사오신 기억이 있어요. TV를 보면서 그 이미지가 뭔지를 좀 알게 된 거죠. 우리 그 전에는 이제 이미지가 별로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는 시장 가면 이제 혁필화라고 해서 어떤 아저씨들이 뭐 가죽으로 이렇게 뭐 그리는 그림, 인두화, 가끔 이제 그림 그리러 이렇게 돌아다니는 아저씨들이 계셨고, 근데 큰 그림은 이제 극장 간판, 뭐 이런 그림들을 이제 볼 수가 있었죠. TV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미지에 대한 세계가 이해를 하게 되는 우리가 첫 번째 세대인 것 같아요. 그 TV 1세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이미지들을 이해하면서 자라난 첫 번째 세대인데, 그래서 TV뿐만 아니라 뭐 저널, 그때 그 B급 잡지도 많았죠. 뭐 썬데이 소울, 뭐 이런 잡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때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그런 이미지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이미지가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과 같이 태어난 세대인데, 근데 그 대학에서 이제 그런 이미지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는 교수님들은 그런 걸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개 그런 괴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이미지가 욕망이 넘쳐나는 시대에 그 초기에 그렇게 억제하는 분위기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게 오히려 득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그 생각의 나름이지만은 그래서 이미지가 가지는 어떤 그 부정적인 요인을 좀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이미지를 더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뭐 지금 생각하면 이제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어쨌든 그때 분위기는 단색화조의 작가분들이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미술 회화적인 그런 그 방향을 학생들한테 많이 그 전파를 하셨죠. 아, 내가 노량진에 살고 있었는데 그 상도동이 다 논밭이었어요. 그 산업화가 되기 이전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70년대, 80년대 들으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제3공화국이 등장하고 나서 그뭐 제조업 중심의 산업화를 하다 보니까는 그 생산성에 치중하게 되고 보통 이제 그 모더니즘에서 말하는 그 어떤 그 인간의 몰 개성화 뭐 이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만드는데 원동력은 됐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부정적인 요소들
뭐 그런 것들에 비판적으로 인간을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에서 등장하는 뭐 분절된 신체들이라든가 어떤 그 획일적인 그 기계적인 그러한 그 스프레이를 사용해서 그 나타낸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 있죠. 그건 그 뭐 자동화 과정에서 어떤 그 생산할 때 어떤 최소한의 어떤 기계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인간의 표상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 것 같아요. 그때 판화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현대 판화가 68년도부터 시작됐다고 한국현대 판화가 협회가 그다음에 그 60년대 초부터 이제 현대 판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1970년대 내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판화를 제대로 배울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판화를 하게 된 동기는 판화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호기심이죠. 작가가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호기심인데 그 새로운 매체가 나왔을 때 거기에 호기심을 느끼고 접근하는 자세. 그 당시 한국인데 판화가 그 외국에서 들어왔는데 해보고 싶더라고요. 호기심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그 이미지를 다루는 태도에도 있어요. 어떤 이미지에서 이제 원본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판화를 별로 안 다뤄요, 보면은. 소위 좀 어려운 말로 그 뭐 동일성의 원칙을 따지는 사람들은. 근데 그 동일성의 원칙이 아니라 자기 작품을 좀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그 번안해 나가고 파생해 나가고 싶은 소위 시뮬라크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태도에서 그 판화를 좀 접근을 했죠, 판화로. 그래서 저도 그 이미지 존재론 쪽으로 이렇게 뭐 원본을 막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미지를 대하는 태도로서 판화의 매력을 느꼈었던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내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개념 미술을 하는 분들은 판화에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판화는 다양한 그 물질을 다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의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감만 하더라도 물감을 다룰 때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온도라든가 뭐 습도에 따라서 굉장히 변해요. 그래서 그 물감이 가지고 있는 점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접착력, 밀도 뭐 여러 가지 그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라든가 계절에 따라 물감을 어떻게 섞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종이의 성질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프레스를 잘 다뤄야 되고, 그래서 압력이라든가, 그건 마치 이제 요리사들이 그 재료의 성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물질들의 사건들을 감각적으로 체득할 수 있어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언어를 다루는, 뭐 개념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은 조금 그 감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도 좀 그렇게 그 물질을 다루는 감각적인 그런 그 능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판화에 맞았고 또 하나는 이제 판화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표현적 효과가 있습니다. 붓으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지는 못하고 이제 어떤 판재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물성적인 측면, 예를 들어 목판으로 하면은 나무의 물성이 이미지에 각인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을 좀 느꼈어요. 동판이면 동판의 어떤 물성, 속판이면 속판의 물성. 그렇게 이제 번안에 나오는데 이제 매력을 느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현대 판화가 외국에서 들어왔지만은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굉장히 익숙한 거. 오히려 우리나라가 그런 그 판화의 강국이었다는 거.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고, 그 바탕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러한 점들이 그 판화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80년대 초반에 대학원 다닐 때
형익대학교에서 그 다른 대학교랑 같이 한 달 동안 프랑스에 가서 거기서 그 프레스코라든가 모자익을 배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뽕땡블로에서 그 성에다가 저도 작품을 하나 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후에 이제 그 각국의 그 구라파의 그 전시품들 많이 봤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좀 폐쇄적이고 좀 암울한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80대 초니까는 이제 추상 그 같은 게 좀 끝나고 모더니즘 끝나고 후기 모더니즘적인 신표현주의가 등장할 때죠. 그때 억눌려 있는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이 그거 보면서 많이 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도 작업을 하는구나라는 뭐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저한테. 82년도에 그 청년 작가전 전시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스프레이를 쓰면서 어떤 획일화되고 이렇게 그런 작업을 했어요. 젊은 마음이니까 좀 해체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좀 따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1983년도에 공간미술관에서 그 인체를 풀어헤치는 그 이렇게 손의 그 제스처라든가 이런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런 작업을 좀 해서 개인전을 했었죠. 그리고 83년에 개인전 한 다음에 6월 달에 하고 8월 초에 또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스크린 판화가 좀 기계적이죠. 다른 거에 비해서. 말하자면 그 앤디 월도 이제 그 사진이라든가 이용해서 기계적인 형식으로 그 회화를 만들었죠. 그게 판화이기도 되고 페인팅도 되죠. 이 스크린 판화는 다른 기법이랑 달리 좀 그 잉크가 두껍게 평탄하게 넓은 면적을 단색으로 찍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그런 게 이제 그 획일화된 그 대량 생산 소비를 나타낸 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기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색깔도 다른 기법에 의해서 이제 선명합니다. 그리고 큰 면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뭐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작품은 이제 그 회화에서는 내가 인체를 많이 하고 판화에서는 이제 식물 이미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자라온 환경이 이제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그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그 쉽게 말해서 문명이 자연을 착취하는 거죠. 뭐 그런 걸 형성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자연의 상징으로 식물을 선택했고 그거를 이제 그 착취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직선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집어넣어서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판화를 이제 배우고 싶었는데 판화를 배울 만한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또 교육기관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배울 수 있는 데가 많이 그 제한돼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한번 공부 좀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좀 미국의 문화적인 환경도 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뉴욕 주립대학 대학원 과정으로 그 판화학과를 선택해서 1990년도 여름에 그 출발을 했죠. 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 미국이라는 그 미술 그 지형도가 뭐 사진 그 80년대 막 사진의 뉴웨이브다 지나고 그다음에 90년대 들어서 이제 후기 모더니즘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였습니다. 뭐 그런 거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융급 복합적인 작업을 보니까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 판화를 배우러 갔으니까 그런 기법적인 측면, 특히 한국에서는 좀 배우기 힘든 그 라임스톤으로 하는 석판화 기법을 많이 공부를 해왔고 그 외에 좀 특수한 기법들, 그 예를 들어서 뭐 헤이다 기법, 그 동판에서 비스코스 기법이라든가 이런 기법들을 뭐 공부를 해왔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제 80년대에는 뭐 모두 알다시피 암울한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서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이제 밀어나고 뭐 그거랑 발맞춰 가지고 그냥 그 미국에 갔었는데 미국에서는 뭐 분명히 자유스러운 나라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사회적 환경보다도 난 자연에 좀 매료됐던 것 같아요. 그 내가 갔던 곳이 이제 그 뉴욕 북부,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허슨강 유역인데 그 자연이 굉장히 풍요롭더라고요. 우리나라랑 그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계절은 비슷해요. 그 동쪽에, 대륙의 동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이제 바다가 있고. 근데 그 대단히 풍요로운 그 자연 환경에서 그 한국에서 했었던 그런 그 자연과 문명의 어떤 그 그런 그 관계를 형성화시키는 뭐 그런 작업을 석판화라는 작업을 통해서 시도를 다시 했습니다. 있는 동안에 그 알다시피 그 부시 아버지 부시가 일으킨 그 이라크전인가요? 뭐 그런 것을 이제 미국 현장에서 보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명화라는 게 과연 그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암울하게 보고 이제 비판적으로 뭐 작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연장선상에서 다양하게 그런 문명 비판적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명 비판적으로 바라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라크전에서도 이렇게 폭탄이 투하되고 하는 걸 보면서 그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 지나진 않지만은 그 밑에는 뭐 산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가족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걸 느끼면서 그 자연과 그 문명의 관계를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한 건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휴전선이라든가 이런 DMZ에 있는 그런 관계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어떤 자연은 조그만 뭐 소금쟁이라든가 물방개 이런 것들로 대표를 대고 그리고 이제 문명이라는 것은 그 휴전선 DMZ 안에 있는 뭐 크레모라든가 저도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전방은 아니지만 이제 제 특전사 나왔기 때문에 뭐 전방에 가까운 거죠. 지뢰라든가 이런 무기 체계들 그거랑 연계시켜 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소금쟁이라든가 뭐 이런 뭐 제비꽃 작은 그런 곤충을 좀 크게 잡고 그다음에 그 무기 체계들을 좀 작게 잡으면서 두 개를 대비해서 그 형성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간적 변화, 뭐 진동하는 시간적 변화 이런 걸 갖다가 형성화 시켰고요. 그 형성하다가 제가 시간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적 시간과 인위적인 시간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다루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정물을 그릴 때 나도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래파 작가들이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는 그 시각적 변화를 형성화시켰듯이 먼저 그 영향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거 갖다 시간이랑 좀 본격적으로 좀 그 관계를 나타내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 판화가 공간 미술인데 과연 거기에 시간성을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을지.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건 그 만화에서 이제 한 장면을 보면은 그 공간적으로 한 페이지지만은 그게 다양한 그 시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화에서도 이런 거를 좀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그 시간당 그 24프레임을 하나의 장면으로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프레임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그 실험성에 좀 실험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판화를 공부할 때 그 판화의 다음 단계는 그 부가트랑
디지털 프린트라고 그 지도 교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통적인 판화, 목판, 동판, 석판, 스크린 판화, 뭐 콜라그라프 이런 거를 넘어서는,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판화는 어떤 매체를, 그 최신 매체를 받아들여서 이제 판화 기법을 반영을 해왔는데, 이제 그런 의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귀국하고 나서 내가 홍대에 그 교육을 담당하게 됐는데, 판화과에.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전통적인 판화에 아주 충실하게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까지 그 전통적인 판화를 가르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나는 좀 그 판화에서 좀 새로운 분야를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게 이제 부가트라는 과목을 만들었고, 또 디지털 프린트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그 교육에 시작을 한 거죠, 교육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실천으로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의 부피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그 책은 판화랑 그 뗄 수 없는 매체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판화들이 전종류라 그래서 어떤 사파적인 형식으로 책으로서 존재를 했었죠. 그걸 이제 현대에 받아들여서 이제 부가트라는 그 장르가 생긴 건데, 그래서 그 부가트랑 판화랑 연결시켜서 그 책이 세 권이에요. 그래서 한 권마다 시간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 기법은 이제 펀칭 작업을 했고요. 펀칭도 이제 그 종이에다 뚫으면서 여러 장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성을 담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촉각성이라는 면에서 판화랑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각 장마다 컴퓨터 프린트를 했고, 그리고 각 책은 24장이고, 그게 1초에 24프레임이라는 그 영상에서 나오는 그 시스템이랑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24개의 프레임이 하나의 책이 되고, 그 24프레임이 또 하나의 영상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좀 복합적인 그런 작품이 되는 거죠. 처음에 좀 어려웠습니다. 부가트라는 거, 그다음 컴퓨터 프린트도 이제 교육 커리큘럼에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걸 교육하는데 어떻게 그 하라는 어떤 지침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컴퓨터 프린터는 이제 정보라는 거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와 물질의 관계. 판화는 보통 이제 한 300g, 250, 300g의 종이에, g이라는 것은 무게입니다. 거기에 이제 안료가 얹혀진 물질이라면, 그보다 조금 더 정보성이 강조되고 물질성이 약화된 게 복사 미술인 것 같아요. 복사지는 뭐 g당 한 50g짜리에 토너가 얹혀진 거죠. 더 빨리 제작할 수 있고 정보성이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복사해서 많은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컴퓨터 프린터는, 디지털 아트는, 컴퓨터 프린터는 물질성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정보는 더 많죠. 100%죠. 그리고 소통 방법도 웹을 통해서 뭐 무제한으로, 무한정으로 전파될 수 있고, 그다음 뭐 그러한 그 측면에서 수업을 시작하게 됐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느꼈죠. 디지털 프린터는 것은 이게 판화의 여러 부분을 그 변형시키는구나. 예를 들어서 그 복수 원본인 경우에도 이 복수성이 그 원본이죠. 원본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소통 측면에서도 그 외부로 나간 다음에 프린트하는 방식에서도 이 프린터의 조건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크기도 가변적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의 판화의 형식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좀 봤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지털 프린트에 접근을 했고요. 지구에 대한 은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수족관에서 나오는다는 것은 이제 뭐 지구를 의미하는 거죠. 지구를 은유하는 수족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어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 형상화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다양한 식물, 바다 식물도 있고,
근데 거기 이제 문명이 등장하는 거죠. 뭐 잠수함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물 밑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군사적인, 뭐 문명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거 갖다 이제 형성화시킨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디지털 프린트, 스크린파나 혹은 디지털 프린트로 작업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결국은 디지털 프린트 한다는 것은 그 디지털 프린트를 나타내는 디바이스랑은 분리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디바이스가 모니터였죠. 그 작품이 이제 컴퓨터 프린트로 출력하는 거 외뿐만 아니라 그 디바이스에도 최적화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 작업이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라는 그 규격에 맞지 않으면은 좀 생존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모니터에 맞추는 작업을 한 거죠. 색깔도 RGB 방식으로 좀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잠수함이라는 좀 무섭게 하지 말고 좀 그 장난감처럼 게임처럼 좀 만들어 보자는 생각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바이스를 사용할 거면은 거기에 최적화된 거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움직이라는 소리도 어떤 복수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판화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영상 판화랄까 그런 가능성을 실험해 본 거죠. 소리는 이제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 사운드 밸리라는 그 회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소리를 붙였는데 몇 가지 제가 요구가 있었죠. 물론 이제 거기 이제 잠수함이 움직일 때 나는 소리도 있고 어항에서 이렇게 기포가 나는 그 뽀글뽀글 소리도 있고. 근데 그러한 영토화라고 그러네. 영토화되지 않은 소리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 그 폭탄이 터지는 거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무소리니의 연설문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 소리는 좀 이렇게 좀 탁해져가지고 잘 알아볼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알레고리적인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연설문이 좀 들어감으로써 좀 그 작품의 어떤 변화를 좀 줬습니다. 90년대 이제 그 제가 했던 거는 이제 교육에서 그 판화에서 형식의 확대를 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94년인가요? 도시 판화 탐험전이라는 거를 기획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판화 미술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걸 이제 기획했던 분들이 저한테 이제 의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몇 분이랑 같이 그 전에 한번 실험적으로 서울에 있는 그 판화 화랑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작가들이 그 판화 전시회를 열고 관객들이 그 화랑을 다 다니면은 서울 시내를 한번 배회하는 뭐 그런 거를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화의 대중화에 좀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90년대 말에는 판화를 이용한 다양한 이제 전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북아트 전시도 기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가지고서 판화랑 연결시키는 그러한 그 생유사전 뭐 이런 전시를 몇 개 좀 했었습니다. 벽사전도 했었고, 그래서 판화랑 관객이랑 이렇게 맞닥뜨리는 연결할 수 있는 그 전시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판화가 좀 모더니즘 경향하는 형식주의적인 그런 작가들이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분들이 이제 모더니즘의 굉장히 엘리트 작가들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면 때문에 판화가 굉장히 빨리 발전을 했어요. 근데 시대가 이제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면서 형식보다는 어떤 내용이라든가 다른 분야 쪽이 더 중요시 여기게 된 거죠.
근데 그 파나라는 형식은 알다시피 기법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그런 기법에서, 그러니까 프린트 메이킹이라는 판에서부터 조금 그 프린트가 아니라 판이란 필드라는, 그래서 필드 메이킹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장을 만드는, 그래서 그 관객이랑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험을 통해서 파나랑 연계시키려고 노력을 했죠. 부가트는 책이라는 매체랑 예술이라는 매체가 이게 교집합하다 보면은 만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 한 1970년대부터 이제 부가트, 아티스트 북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제 생성이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그 부가트적인 작품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갱이라든가 고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케치북에다가 이렇게 드로잉을 한 거라든가 그 목판을 찍어서 책으로 만들었다든가 이런 형태가 있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형태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책이라는 거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체가 예술이 될 수 있을지 라는 물음에서부터 이제 부가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파나는 부가트랑 아주 연관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책이라는 데에는 파나 사파가 들어갔고, 그래서 그러한 그 부가트가 그 70년부터 생성돼서 이제 한국에 그 90년대쯤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그 예술가가 만든 책이라는 전시를 이제 기획도 했었는데요. 그 부가트를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보니까는 이제 대단히 그 유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좋은 덕목들이. 예를 들어서 이 부가트는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한테 자기의 그 작품 세계를 넓히는데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장면들을 연결시키면서 하나의 서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서사를 다시 살려내는 건데 그런 서사성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작가들이 이제 소통의 하나의 그 방식으로서 다양한 소통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파나 하면 이제 주로 이제 미술관이나 화廊을 통해서 전시를 하는데 이 책으로서 만들어서 소통을 하게 되면은 미술관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라든가 혹은 뭐 책방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다변화도 있고 또 하나 또 이제 공학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어요. 책을 만들어서 이게 바인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구조가 나오는데 그 구조랑 하는 과정에서 공학적으로 생각 안 할 수 없는 거죠. 그 당시 우리나라 설치가 많이 있었는데 설치 미술이랑 입체 미술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매력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부가트라는 분야는 이게 하나의 장르로서 마치 오르페스의 강처럼 다양한 물줄기를 합해주는 그 모더니즘에서 그 잘려진 물줄기를 이렇게 합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가트 전시를 하게 되면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출판 디자인하는 분들 아니면 시인들도 문학하는 사람들, 뭐 음악하는 사람들, 조각, 회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 부가트를 통해서 합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융복합적인 그런 미술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지금도 그런 그 다양한 그 굉장히 유리한 덕목이 많은 부가트의 가능성에 아직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활동을 해서 이제 한국 부가트협회 회장도 한번 역임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단법인이지만 한국 영상미디어협회 회장도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파나를 좀 다변화시키는데 그런 역할을, 사회적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일단 저는 시작할 때 이제 부가트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도 이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죠. 그 바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출발을 우리 전통에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책이라는 것은 보통 그 선장이라 그래요. 오친 안정법이라 그래서 책을 그 5반을 꿰매는 거죠. 일본에는 보통 4반을 꿰매요. 중국도 뭐 4반을 6반을 꿰매는데 아마 그 농경 사회에는 그 4반을 꿰매고 이런 농경 사회가 아니라 그 유목하는 사회에서는 보통 3반을 5반을 홀수로 나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마 저쪽 유라시아 대륙에서 들어온 그 유목 민족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 오는 유목민들은 뭐 천지인 뭐 이런 뭐 삼재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침 안정법이라는 그 전통적인 바인딩을 가지고서 이제 그 부가티를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건 내가 그 도깨비 시리즈예요. 그런 그 도깨비의 형상을 한 12개를 제 딸이랑 같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현대적으로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새로 번안해서 이제 그걸 전통적인 도상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제작하고 그래서 레이저 커팅 방식을 통해서 그 목판으로 찍어서 책으로 묶은 거죠. 그리고 동시에 책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영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12가지 도깨비의 캐릭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서 전시도 동시에 한 거죠. 예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 시원이 뭐였나 봤더니 동양에서는 그런 그 문신이라든가, 물론 이제 중국에서 온 거죠. 그래서 그 벽사 개념이죠. 그 문에 그 신이 있어서 뭐 장군 같은 신이 있어가지고 악기 같은 게 못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도 뭐 처용이라는 거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던 어떤 벽사랑 기복 신앙에서 나오는 그런 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작품도 많이 제작을 했었고, 근데 서양에서도 그 최초의 이미지화 된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로 이제 그 중세 시대 때 그 아이콘화, 이콘화, 그래서 그 성경이라는 거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많은 미술품이 제작이 됐죠. 근데 그 전에 그 기독교가 생성되기 전에 어떤 그리스에서 왔던 그 소위 자연 철학적인 그런 도상이 없더라고요. 이런 그 사원소가
그 자연 철학이 이제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그러한 그 사원소를 가지고 문명이랑 한번 연결시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원소가 문명이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목은 이제 철학적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리즈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그 제가 그 유학하고 그다음에 연구원을 갔다 온 동안 그 도서관에서 그러한 그 중세 때 혹은 르네상스 때 만들어진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많이 그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이걸 언제 한번 그 형상화시켜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때 철학적인이라는 시리즈 시작할 때 그런 건축물들이랑 관계해서 그 문명이죠. 그래서 어차피 그 서양에서 온 그 사원조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거랑 연결해가지고 시각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판이라는 레이저 커팅 기법과 그 다음에 컴퓨터 프린트랑 연결시켜가지고 판화로서 이제 시각화 시킨 거죠. 칭콜레는 그 판화에서 나오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그 콜라주랑 프린팅이랑 동시에 되는 기법이에요. 말하자면은 그 배적과 프린팅이 동시에 되는 거죠. 그래서 19세기부터 그 서양에서 이제 시작된 기법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왔죠. 그래서 동판이나 속판을 찍을 때 단순하게 그 종이에 안료가 올라가는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또 다른 질감으로서 예를 들어서 뭐 한지라든가 이게 색깔이 있는 한지가 들어가면서 어떤 질감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질감 효과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적과 프린팅이 동시에 되는 그런 기법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시각적으로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이미지의 촉각적인 그 한지가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정서적인 촉각적인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죠. 칭콜레는 그 그 어원 자체가 차이나 콜라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이나 페퍼, 말하자면 이제 한지 같은 거죠. 그래서 한지를 서양 종이, 두꺼운 바닥 종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닥 종이에 배접과 동시에 프린팅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차이나 페퍼와 콜라지를 합해서 그냥 친콜레, 신콜레, 그래서 불어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친콜레라 그러는데 그걸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순화시킬 필요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판화책을 쓸 때 이제 순화를 시키긴 했습니다. 그 컴퓨터 프린트인데 이제 이거는 좀 특수한 그 친콜레 기법이에요. 그래서 배경에 있는 컴퓨터 프린트 위에 반투명한 한지에다가 컴퓨터 프린트해서 오려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프린팅이랑 그 배접이 동시에 된 거죠. 그 매체는 이제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목판화, 특히 목판화 매체는 그 시대가 언제냐면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라든가 뭐 고려시대죠. 그때는 발달된 이제 불교 문화가 있었고 그런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사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은 이제 죽은 게 아니라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끄집어내서 그런 좋은 점을 이제 그 확대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실제 뭐 유교에서 가지고 있던 뭐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좀 파괴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적극적으로 끄집어내서 그 전파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판화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그 고판화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다시 현대에 전파시키는 하는 매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것들을 끄집어냈는데 생각외로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추상 표현주의라든가 이런 오토마티즘의 의견 작품이 보통 1940년도에 추상 표현주의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죠. 뭐 액션 페인팅이라든가.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보다 한 50년도도 전에 어떤 부족이라는 형태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혹은 뭐
건강을 지킨다는 효험이 있는 거로 이렇게 부족을 사용했는데 당시에 붓으로서 어떤 뭐 성자라든가 혹은 뭐 한자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도상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어떤 뭐랄까 초현실주의에서 말하는 오토마치 기법이죠. 그런 쪽으로 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 이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그 부적들을 가져다가 현대적으로 번안해서 판화로 찍었습니다. 빨간색으로 찍은 거죠. 경면 주사라 그러는데 그 당시 그 빨간색이 벽사적인 액땜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빨간색 경면 주사로 찍고 그래서 그 현대화시킨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데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거를 좀 문화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 좋은 점은 그대로 우리가 좀 이렇게 현대 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신을 믿는다는 것은 좀 사람들이 좀 겸손함을 갖고 자연에 대한 겸손함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생태적인 측면에서 또 그런 것들을 현대에 계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품을 굉장히 많이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식의 작품을 많이 했는데 한 가지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저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뭐 어떤 게 맞다고 볼 수는 없겠어요. 근데 한 가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예술에서 한 가지를 이렇게 천착해서 해야 될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의 작품이랑 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사회 변동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이제 기업 풍경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판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술적인 측면보다도 그 시기에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 시대 정신이라 할까 그걸 가지고서 그 시대의 풍경 이미지를 나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키요에가 당시 18, 19세기에 일본의 풍속을 그려냄으로써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또 사진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육교의 처음에 공간 해석법을 보면은 처음에 원근법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원근법으로 됐죠. 서양의 사고방식 그대로 흡수했다는 게 되는 거죠.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그 속에는 무서운 원근법이 있었던 거죠. 중국이나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고 결국 침탈을 받을 때 원근법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어떤 사고방식의 변화가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작가들은 특히 이제 판화라는 대중 문화에 젖어 있는 작가들은 그 시대의 정신으로 그 시대의 풍경을 해야만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본 풍경을 한번 형상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때 작업한 거는 어떤 시리즈 작업인데 내가 환갑이란 60년을 살면서 이 땅에서 느꼈던 그런 풍경을 이제 형상화시킨 거죠.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판화 공방에서 같이 있던 분, 윤인근 판화 공방이라는 그 분이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 그분도 이제 평생 이제 판화를 찍으신 분이고요. 재료도 이제 판화를 스크린 판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70년대쯤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될 때 이제 제조업 분야가 많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TV라든가 뭐 가전제품 만들어질 때 거기에 프린팅을 할 수 있는 기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크린 판화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재료를 사는 사람이랑 또 같이 이제 의논해서 재료도 이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이제 황인이라는 분, 그래서 판화 쪽에 많이 이제 이론적인 활동을 하시고 별로 득을 받으신 건 없어요. 주시기만 하고. 그래서 그분
같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바라본 풍경을 한번 기호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제작해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시들 혹은 특별한 지역들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위급한 상황이죠. 북한에서 핵 실험을 하고 있던 풍계리라든가 뭐 삼지연이라는 지역, 이런 지역까지 포함해서 한번 지금의 어떤 시각으로 형성화시켜 보자라는 걸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판화로도 제작을 했고 아티스트부로 남겼고 그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페인팅으로도 좀 제작을 했습니다. 뭐 남한 쪽에서는 5대 광역시, 특별시, 그다음에 직할시 이런 거랑 그다음에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분포도를 보고서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북한에도 마찬가지죠. 주요한 도시들을 선택한 거죠. 우리들이 이제 이미지 세대죠. 그러니까 처음에 TV 세대라고 그러는데 이미지 세대라는 거는 세상이 또 하나로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해요. 현실이 있지만 그 이미지가 따로 또 세계를 만드는 뭐 그런 거죠. 그거 이제 뭐 보드레는 뭐 시뮬라시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해도가 좀 빠를 수가 있죠. 그래서 증강의 현실이라는 게 나왔을 때, 그 현실이랑 관계되는 또 하나의 가상세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계에서 한번 이 지형을 나타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도를 단순하게 어떤 지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지도가 아니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그런 지도를 좀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척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부유하고 있는 지형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도상들, 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이라든가 뭐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채집해서 같이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스크린 파나라는 거로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 제작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창조하기보다는 증강현실에 있는 지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계되는 이미지들을 인터넷에서 채집해서 어떤 관계의 변화를 잡아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의미를 찾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는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많은 데이터들이 생산되고 있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에서 보면은 그 하늘에 있다면은 물론 하늘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지역에서 많은 쓸데없는 혹은 쓸데있는 데이터들이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기존의 그런 이미지랑 합해지고 하는 다소 모호하고 뭐 이런 것들 왜 이렇게 키질을 하게 되면은 그 쌀을 껍데기 쭉쟁이가 날아가면서 바람에 날아가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쭉쟁이들이 껍데기들이 이제 알맹이 돼가지고 어떤 뭐 데이터화돼서 그 이제 큰 생산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작업실 정리하다가 이제 옛날 작품을 한번 끄집어내 봤어요. 그랬더니 대학 때랑 대학원 때 한 건데, 그때 인체 형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런 작업을 했었지. 그리고 40년 전에 했던 작업들인데, 그때는 인체를 하고 공간에서 인체를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기호 풍경전 하고 나서 보니까는 공간이 아니라 장소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시간성도 장소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살아온 인물들을 한번 서사화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기호 풍경을 하게 된 이후의 생각이지만은 그래서 텍스트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 중에 그런 어떤 서사화될 수 있는 인물이 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봤더니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활동했던 지형이랑 그 인물, 그 시간성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형상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 인물과 장소와 시간을 합해서 형상화시키는, 물론 그 서서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거 선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한번 형상시켜 보자라는 생각으로 예순 순환도라는 걸 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불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 고타마 시달타 도도 만들었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뭐 그 사상가가 있나 봤더니 뭐 최재호라는 분이 그 자기 사상을 세웠어요. 뭐 동학이라는 그 서학도 아니고 어떤 그 뭐 주작에서 온 그 신주학도 아니고 자기만의 독자적인 어떤 그 사상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각해 하는 것도 좀 그 의미가 있겠다라 생각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했고요. 보니까는 그 4대 성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나신 곳, 그 다음에 대각을 이루신 곳, 그 다음에 첫 번째 설법을 하신 곳, 그 다음에 열반하신 곳, 그 네 가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대각을 이루는 때 그 상황이고, 양쪽에는 대각을 이루지만은 그 부처님도 자기 생각을 전파를 해주셨지만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거기 잘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욕망이 한없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그 장소는 이제 오른쪽이 그 쿠시나가르라는 이제 열반한 곳이고, 가운데가 대각을 이룬 보드가야, 그 다음에 태어난 그 룸비니 그 지역이고, 저 왼쪽 끝이 첫 번째 서법을 이루신 곳이에요. 그래서 욕망의 상징으로서 이제 그 양쪽에는 이제 빨간색 불이라든 거를 사용했고, 가운데는 좀 차갑게 열반이 이루기 때문에 물이라는 거를 대비시켰죠. 근데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다비식을 이루는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도상들이라든가 혹은 뭐 기호라든가 이런 그 욕망에 관계되는 화폐라든가 이런 그 상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대에서 이런 그 부처님의 설법이 얼마큼 잘 먹히고 있는지라는 물음으로써 이런 그 형상을 제작했습니다. 글쎄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그 인물과 지형과 시간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자화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살아온 60여 년의 시간을 서울이라는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아온 그 이사단 기고 한 그 지형, 장소 이런 것과 내가 시간 속에 살아왔던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좀 이상한 얘기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조그만 곤충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뭐 이라든가 뭐 벼룩 이런 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형성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에서는 또 다시 어떤 또 다른 가상 세계 생겼기 때문에 그런 그 세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한 화면에 담을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계속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물과 시간과 장소를 결합해서 어떤 글로 쓰는 선형적인 게 아니라 좀 공간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그게 뭐 예술이라기보다 어떤 그 도로서 뭐 자화상도 혹은 뭐 고타마 시달도 도라는 그 도라는 개념으로서 어떤 그 예술을 만들 수 있을지 뭐 그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그 파나 지금 그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파나의 전성시대는 언제냐면 사진이 나오기 전이에요. 그리고 파나 한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물질에다가 새겨 넣어가지고 보존과 전달을 했다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는 그 물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진이 등장함으로써 파나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파나는 많이 쇠퇴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사진의 세계가 도래했고, 그러니까 매체가 이제 사진의 주가 되는 시대가 20세기죠.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파나라기보다는 사진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근데 이제는 21세기 들어서 이제 디지털이 주가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근데 디지털은 잘 알다시피 지금도 뭐 인더스트리 4.0 해가지고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옛날에는 서로 이제 결합이 안 됐는데 그 만나는 게 핵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상으로 만든 게 현실화되기 어려웠는데 지금 만나고 있죠. 그 만나는 게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가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뭐 그런 게 새로운 그 사유 환경이라 그래요. 그럴 때 이제 그 가상을 현실화시키는, 구체화시키고 물성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파나는 사람들은 그 물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3D 프린터도 어떤 재료를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느낌을 나는지, 즉 말하자면 우리들이 그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몸이 없이 살 수 없고 감각이 없이 살 수는 없는데, 이 파나는 그런 어떤 그 감각적, 물성적인 몸을 입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사진이 주가 되는 시기에서도 그 사진이라는 그 인화지가 좀 부족하다고 여겼어. 거기다 물성화시키는 려는 작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뭐 메이플 소프 같은 사람도 자기 작품을 그라비아 파나 기법, 그래서 꾹 눌러가지고 압력을 주는 기법에다가 아까 얘기했지만 칭콜레, 그래서 굉장히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파나 기법을 이용해서 형성화시켰죠. 또 어떤 작가들은 사진에다가 동판으로서 하기도 하고, 스크린 판다로 이렇게 그 물성을 입혀서 두툼하게 작업하기도 했죠. 아마 리히텐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그런 다시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있었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입체로 됐기 때문에. 근데 그런 물성화 작업을 하는데 파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21세기에는 어떤 그 예술이 지금처럼 분류화될 수 없는 시기라는 거죠. 근데 파나라는 거는 매체적 속성으로 본다면은 대단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매체라는 거죠. 목판 같은 것도 보면은 칼로 이렇게 그 나무를 베이면서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수 순환도도 보면은 정기 선생이 한 작업, 그런 아픔을 목판 하나만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표현 매체로서 대단히 그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매체로 세상을 바라보는, 촉각적으로 바라보고 압력으로 바라보고 1대1 대응해서 바라보고, 그런 면에서는 매체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이렇게 눈으로 쳐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배가 아플 때 할머니가 손으로 배를 쓰다듬어 줄 때 편안함을 느끼듯이 파나 매체가 그런 촉각적인 그런 매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인간은 그런 어떤 그 정보에서 어떤 그 디지털적인 가상의 세계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몸으로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파나라는 그 몸을 가진, 그 물성을 가진 매체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시대에는 대단히 중요한 매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파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파나적 매체 속성을 현대에 잘 그 결합시킨다면은 대단히 그 유명한 그런 시각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원시적이고
인간이 그 처음에 느낀 게 시각적인 것보다 촉각이겠죠. 어머니 그 자궁 속에서 느껴지는 촉각적인 따뜻한 체온, 뭐 이런 게 좀 중요한 건데, 파나는 매체는 그런 걸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빠를 느끼는 것도 어린애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고 잘생겼다가 아니라 까칠까칠하게 느껴지는 뭐 수염이라든가 뭐 니코틴 냄새, 그걸 맡으면서 아기는 또 다른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세상을 그 인식하는 한 수단으로서 판화적 매체는 아주 독특한 거고, 그런 거는 21세기에 더 강력한 매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